안녕하십니까.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필기시험까지는 여러분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주어진 점수, 목표한 점수를 다다르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부터 혼란스러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그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드릴 거예요. 끝날 때 그 기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가 스스로를 정확하게 표현하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보여주지 않으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목차를 보면 인성검사에서부터 면접까지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을 가지고 목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필기시험 다음에, 자,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서 할 고민인데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필기 결과 통보받고 나면 다음 주 면접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이틀 후 면접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으면 2주 후 면접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죠. 하나씩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성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찾아왔던 학생이 있어요. 자, 결과지를 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뭘 바꿔야 될까요? 바꿀 수 있는 성격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인성검사를 하셔야지 시험장에서 인성검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성검사는 분명히 채용 전형의 일부예요. 인성검사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성검사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성격, 성향,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평가하는 시험인데 이름이 너무 다양해요. 성격검사, 인성검사, 인적성검사, 직업적성검사, 무슨 검사 무슨 검사. 사실상 회사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보면 다 인성검사예요. 게다가 인성검사 유형도 다양해요. OX로 가는 경우도 있고 3점 척도도 있고 4점 척도도 있고 5점 척도도 있고 거기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체크하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가까운 문항은 몇 번이고 먼 문항은 몇 번인지 점점 복잡하게 됩니다. 게다가 필기시험을 볼 때 인성검사를 같이 보는 데도 있어요. 필기시험 끝나고 면접 전에 중간에 온라인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면접 가서 인성검사 보는 데도 있어요. 면접 끝나고 인성검사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대체 뭔지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게다가 또 혼란을 주는 거는 인성검사에서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에 시험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럼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기업에서 평가에 사용 안 할 건데 왜 이 시험을 볼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참고 자료로 사용하려고. 대부분 참고 자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참고 자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면접을 앞두고 참고 자료를 먼저 봤어요. 이 지원자는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고 면접 가서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면접관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평가에 반영 안 되는 거지만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시험이에요. 모든 전형이 다 시험이지 기업은 필요 없는 걸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자, 두 번째 또 정답과 오답이 없대요. 그러면 막 찍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기본적인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정답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공식적인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성검사 강의할 때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답이 뭐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래요.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번 명절 연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공부하던 패턴이 다 망가졌대요. 공부가 하기 싫대요.
유일하게 딱 한 명이 공부가 더 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왜 하고 싶었냐면 이번 명절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공고가 뜨기 시작하네. 코레일 공고 얼마 전에 떴죠?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너무 안 했더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자, 평상시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공부하기 싫죠? 놀고 싶죠? 자, 면접 가서 평상시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예, 빨리 끝내고 놀고 싶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 정도로 사회성 떨어지진 않죠. 왜? 솔직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왜? 우리는 사회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솔직하다는 말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내가 사회생활할 때 드러내는 자아, 이걸 사회적 자아라고 합니다. 내가 사회생활할 때 절대 안 드러내는 자아가 있어요. 이걸 원초적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는 여러분도 낯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에 많이 취했을 때 이때 드러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XXX라고 욕을 하던 그 자아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드러내면 안 돼요. 이걸 드러내는 게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일까요? 어라? 혼란이 좀 생기네. 그래서 제가 인성검사 문항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솔직하게. 분명히 제가 솔직하게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씩 고함 지르고 싶죠? 에이, 고함 지르고 싶잖아요. 아직 그 생각 안 드세요? 아직 면접까지 안 가봤구나. 서류에서 떨어지고 필기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어떤 게 가장 데미지가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면접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서류에서 떨어졌을 때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해요. 면접에서 떨어지잖아요. 특히 1차 면접 합격하고 2차 면접, 임원 면접 이제 이것만 합격하면 합격이야.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절대 죽진 않습니다. 그냥 그만큼 힘들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고함 지르고 싶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예라고 체크하고 싶죠. 자, 상황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평가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할 때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같이 일하고 있던 동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퍽 일어나더니 꽥 소리를 질러요. 자, 이 친구하고 가깝게 지낸다? 아니다. 가깝게 안 지낼 거잖아요. 이 지원자는 사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아닐 수도 있죠. 자,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일하기 싫어요. 계획성 1도 없기 때문에 같이 일을 못 해요. 세 번째 문항은 웃자고 집어넣은 겁니다. 설마 얘라고 할까요? 네, 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인성검사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을 걸러줄 수 있는 장치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성검사에서 고득점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을 결정짓는 기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이죠. 4번 문항을 보면 또 혼란스러워요. 사회적 자아니까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인성검사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심리학 전공을 한 박사급 연구원 여러 명이 같이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거짓말 할 거라는 전제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솔직한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집어넣는 게 이런 문항이에요. 일을 하기 싫을 때가 가끔 있다. 예, 얘라고 하는 게 맞죠.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항상 일을 하기 싫다. 예, 이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성검사 문항은 조사, 부사를 잘 봐야 돼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워낙에 문항이 많다 보니까 적을 땐 150문항에서 많게는 인성검사가 800문항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은 103번에서 물었던 질문 비슷한 거를 305번에서 볼 거고 604번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앞에서 본 적 있는데 내가 뭐라 체크했더라? 기억이 안 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번 문항은 저한테 생각을 참 많게 하는 문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년 전에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제 후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혹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라 그러더라고요. 얘가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혹시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얘기일까?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뒤집어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사실 이런 질문에 예라고 얘기한다는 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눈치는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체크하면 오히려 편한데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야, 이거 혼란스럽네. 보통은 중간입니다. 그렇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중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과한 거나 부족한 거보다는 중간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성검사는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기를 표현하지 않으면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줄 세우기를 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꼭 피하시는 게 맞죠. 문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급하진 않습니다. 급한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죠. 자, 물건을 버리지 않는 사회생활할 때는 이건 정리할 때가 아니에요. 평상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사람들, 비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조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회적 자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니까. 다음 문항 보도록 합시다. 이건 저도 좀 찔려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최근까지.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존재와 놀아주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해요. 저는 애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가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애가 싫어요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앞에 대놓고 난 애가 싫어요. 그럼 사회성이 없는 거죠.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남 앞, 오늘 얘기해버렸네. 뭐 얘기한 김에 얘기할게요. 저는 애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의 사회적 자아입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 사회적 자아는 있겠죠. 자, 제가 아까 조사보자 조심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 이거는 긍정적이죠. 다른 사람을 너무 믿는다. 이건 부정적입니다.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점은 달라져야 돼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걸 평가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성향이냐, 이걸 판단하려고 하는지 그 문항을 잘 봐야 돼. 너무 잘 믿는다라는 얘기는 절대 좋은 문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을 믿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걸 평가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그렇다가 돼버리겠죠. 그렇게 체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줏대 없고 자기 주관 없고 남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 독립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평가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자면 우리 사회에서는 배경 때문에 출세하는 사람들도 꽤 있긴 있어요. 근데 비율로 한번 따져봅시다. 100명 중에 99명이 배경 때문에 출세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있긴 있죠, 몇 명은. 하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 노력의 결과로 출세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긍정적 사고를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회적 자아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백으로 들어가고, 적어도 공기업은 그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해봅시다. 내가 이 사람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내 직업을 걸어요. 그럼 나는 엄청난 대가를 받아야죠. 그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취업하자고 내 인생을 망칠까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강력한 처벌 규정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취준생들이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해석이 안 되면 공정하지 않은 거야. 내가 떨어지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제도는 공정해요. 내가 이 제도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걸 노력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뿐이에요. 제도는 공정합니다. 왜 공정하냐면 공기업은 NCS 전형이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공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그런 행동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배경을 먼저 생각한다, 아니다라고 가야죠. 매우 아니다. 절대 보통 그렇다로 가면 큰일 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죠.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은 총 10개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기시험에서 보는 능력이 있고 안 보는 능력이 있어요. 필기시험 안 보면 평가 안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 평가해요. 필기시험에서 10개 직업기초능력 중에서 의사소통수리 문제결 자원관리를 평가한다. 그럼 나머지는 평가를 어디서 하냐? 서류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 면접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 인성검사에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인성검사에다가 직업윤리 또는 대인관계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죠. 고객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말을 많이 해요? 들어야지. 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듣기보다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고객의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럼 답이 뭘까요? 고객의 말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아예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인관계 능력에 고객 서비스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고객 중심으로 대화하라고 답을 제시해 놨습니다. 직업윤리는 필기 아니냐? 아니에요. NCS 전형은 다 평가합니다. 직업기초능력에서 평가하는 것 중에서 필기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수리를 어떻게 면접에서 평가할 거야? 자소서에서 수리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얘는 무조건 필기야. 근데 필기가 아닌 데서 평가할 수 있으면 다른 데서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류일 수도 있고 필기일 수도 있고 면접일 수도 있고 인성검사일 수도 있고 다른 전형일 수도 있고 공기업 채용 전형은 다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답이 있을까요? 자, 쉽게 답 찾는 방법 생각해 볼게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3번이잖아요. 이런 사람과 일을 해야죠. 실수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 일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얄미워. 얘랑 일하면 내가 짜증나. 그렇잖아요. 실수도 인정하고 그리고 해결책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과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기준을 계속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성검사는 문제를 구하는 게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필기시험 교재 있죠. NCS 직업기초능력 또는 인적성 시험 또는 피셋 이런 시험 교재의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인성검사 문항이 있어요. 근데 인성검사 문항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대비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관성. 우리의 기억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101번에서 뭐라고 체크했는지 400번쯤 되면 기억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제가 아까 기준 잡아드렸죠. 몇 개 기준이 있었죠. 사회적자, 업무 이런 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래 고민할 수가 없는 게 시간 대비 문항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상 시간 내에 다 체크하려면 한 문항당 10초 이내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10초 이내에 파악할 수 없는 문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래 고민하지 말라고 해서 막 찍어요. 막 찍고 나서 끝나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체크했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빨리 체크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실제로 인성검사 문항 다 체크 안 해도 합격하는 경우는 있어요. 물론 500문항 중에서 200문항밖에 체크 안 했는데 합격했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2, 30문항 체크 못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있죠. 근데 처음부터 몇 문항까지는 풀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죠. 마지막 문항에 나와 있는 경영철학과 인재상을 파악한다. 요거는 조금 앞에서 강연하셨던 분들하고 좀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현실적인 얘기니까 적당히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업체 인재상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10개 기업, 20개 기업, 30개 기업쯤 넘어가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창의적 인재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요구하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요구하지 않냐? 아니요, 다 요구하던데? 창의적 인재, 주체적인 인재 다 요구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인재상을 반영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아닌 걸 체크하게 돼요.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 대부분의 인재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체크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반영해야 되지 않냐. 채용의 취지는 이 회사가 요구하는 경영 철학과 인재상을 잘 이해하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500문항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반영하냐고.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제가 제시하는 대비 방법은 이겁니다. 첫째도 사회성, 둘째도 사회성, 셋째도 사회성. 여러분들은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출발해야지. 여러분 내면 깊숙이에 있는 그 원초적 자아를 찾는 순간 이건 병원에서 인성검사하는 게 돼버리죠. 실제로 인성검사하는 건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긴 시간 동안 체크하고, 체크한 걸 토대로 해서 상담사나 의사와 함께 상담을 한 2시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면 깊숙이 있는 여러분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인성검사가 아니에요. 진짜 원초적 자아를 알고 싶다.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수많은 문항을 짧은 시간에 봐야 되다 보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캐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부사 이런 것 때문에 혹해서 잘못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독을 하면 이상하게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독을 피하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제가 아까 교재 뒤에 인성검사 있다고 했죠. 시간을 갖고 찬찬히 읽어봐요. 이 문항의 의도가 뭔지. 시간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시간 가지고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인성검사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면 이런 과제를 줘요. 인성검사 때문에 한번 봐라. 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걸 뭐라고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거를 체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친구가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 이 친구가 문맥을 이해 못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런 질문 들어본,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회성이 결여됐다. 뭐 인간 쓰레기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요. 대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항 체크 잘못해서 이런 오해를 사면 안 되겠죠. 오독은 시간을 가지고 문항을 미리 읽어보는 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의 인성검사 얘기, 이것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업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인성검사 모의고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안심을 하는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그런 문항을 체크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라도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은 문제가 없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갑자기 체크하면 누구나 실수를 해요. 아니 처음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한 번이라도 해보면 덜 하겠죠. 그리고 인성검사를 하면서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끝에 꼭 해야 될 게 있죠. 내가 이해가 안 가거나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걸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해결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성검사는 안 떨어지면 문제 없다. 근데 혹시나 떨어질 것 같다. 또는 떨어져 본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대비해라. 근데 이렇게 대비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인성검사가 계속 발목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인 사회성은 가지고 있잖아요. 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할게요. NCS는 필기 시험이다 OX? 아니에요. NCS는 필기 시험이 아니라 채용 전형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NCS라고 얘기하는 필기 시험은 NCS 전형의 필기 시험에 있는 NCS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시험이지 NCS 전형 전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NCS 전형은 국가가 직무의 표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직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직무 능력은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나눠지는데, 이걸 필기로 얘기하면 이해를 쉽게 해요. 직무 수행 능력이 전공이에요. 직업 기초 능력이 여러분들이 NCS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건 쉽죠. 이게 면접 전형에서도 평가됩니다. 아니 서류 전형에서도 평가돼요. 서류 전형의 자소서 문항에 가끔 그런 거 있죠. 가로 열고 직업윤리. 여러분이 직업윤리를 잘 실천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윤리가 무엇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서류에서 평가한 거야. 면접 때는 아예 평가 요소에 이거 있어요. 그리고 이걸 상세하게 제시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직무기술서예요.
직무기술서는 여러분의 직무 역량, 특히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자격, 태도, 경험, 그리고 맨 끝에 직업 기초 능력까지 제시하고 있죠.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왜 이게 평가 기준이냐면 NCS 전형은 공정한 제도라고 했죠. 개인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만든 게 직무 기술서, 직무 설명 자료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얼마나 잘 정리해서 제시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을 비교하기 위해서 NCS 전형에서 도입된 구조화 면접 이전 얘기를 할게요. 모 기업에, 모 공기업에 지원했던 학생이 면접 끝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목포에 있는 대학교 강의를 하고 숙소에 있었는데 학생이 반 우는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했어요. 그럼 왜라고 얘기하니까 면접 질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자친구 이뻐요 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래도 첫 번째 질문이 분위기 좀 풀어주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질문이 여자친구 뭐 해요? 여자친구하고 언제 결혼할 거예요? 여자친구 어쩌고 저쩌고가 7개 연달아 나왔어요. 그때 이 학생이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그때 완전 꼬여버렸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면접관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상한 질문하고 있고 한 명은 노트북 보고 있더래요. 자기한테 시선을 보지도 않더랍니다. 이게 비구조화 때예요. 면접관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줘버린 거예요. 불공정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조화 면접은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면접관이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면접관이 나한테 왜 이럴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조화 면접인데 NCS 사이트에 보면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고 이런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질문을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을 해요. 답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 네 번째 질문을 한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서 핵심 질문이 뭐냐? 라고 물으면 눈치 빠른 사람은 1초 만에 찾을 겁니다. 저기 있잖아요. 3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질문. 저게 핵심이에요. 자, 저 질문이 평가하려고 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걸 알고 있으면 역량이 있는 거고 이걸 모르면 역량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조화 질문은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질문, 크게 실패했던 경험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끝나버려. 면접관뿐만 아니라 지원자도 역량이 충분하면 이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실제 사례예요. 실제로 합격을 학선 학생들의 면접 후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아르바이트. 왜 진상 고객을 물었냐?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보여줄 수 있는 직무 역량이 뭘까요? 기획력? 아르바이트 할 때 기획을 왜 해? 고객 서비스 역량 아니에요. 그걸 끄집어 내주려고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역량을 평가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도와준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알바 경험을 얘기할 때 어떤 역량을 얘기할지를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알바 경험만 얘기하면은 역량이 평가가 안 돼. 근데 알바 경험 시큰 얘기했는데 추가 질문 안 해주잖아요. 그럼 역량 평가 안 되고 끝나버리는 거야. 어라? 그럼 망하네. 다음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이란 얘기는 아무나 손들고 이야기하세요 인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답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왜 느낀 점을 물었을까요? 여기서 느낀 게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관이나 방법론을 알게 되었냐,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량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화 면접이야. 난 이 사람 생기게 마음에 드는데 이건 구조화가 아니에요. 공기업은 절대 비구조화 면접을 하지 않습니다. NCS 전형이기 때문이죠. 공기업의 4대 면접이라고 할 때 4가지 중에 하나가 경험 면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상황 면접입니다. 직무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해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해요. 발표 면접입니다.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지식과 논리력과 발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토론 면접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평가해요. 이게 공기업의 4대 면접 전형이라고 NCS 사이트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4가지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인성 질문도 하고 꼬리 질문 형태로 진행되는 면접도 있고 회사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1차 면접은 전공에 대한 질문이 병행됩니다. 전공은 시험 안 본다던데 한국전력공사는 필기로 전공을 안 보지만 면접으로 전공을 봐요. 그리고 코레일의 경우에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면접이 진행되는데 그럼 상황 면접이 아니냐? 상황 면접인데 발표 면접의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답하는 거냐 아니면은 좀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발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 면접은 약간씩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발표 면접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냐? 아니요, 해야 되는 게 상황 면접을 발표 면접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토론 면접 때 내 차례가 됐을 때는 사실상 짧은 발표 면접이에요. 이 4가지 유형의 면접은 무조건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기본 면접이에요. 기본적인 인성, 기본적인 직무 이런 면접들이 있죠.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NCS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상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시험이 면접이라고. 왠지 아세요? 면접은 선입견이라는 걸 갖기 때문에 공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면접이 공정하려면 사람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유독히 키 큰 사람이 군대에서 날 괴롭혔어. 그럼 키 큰 사람을 싫어해요. 그렇겠죠? 유독히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어.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내 앞에 사람이 괜찮았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못해 보여요. 대비 효과입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러고 들어와요. 첫인상이 별로예요. 첫인상 효과도 면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온갖 오류가 난무하는 면접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첫인상 만드는 거예요. 자, 그와 관련해서 선택을 하나 해볼게요. 보시는 내용의 왼쪽에는 광고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물건을 살 때 광고지 보고 혹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제품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 제품의 성능이 뭔지 이 제품이 나에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저쪽이잖아요. 제가 이쪽에 조금 있다가 저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있다 보니까 쇼핑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효율성 따지면. 근데 자꾸 저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이 선택을 할 때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기 봐봐, 저 튼튼한 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체육관 등록했다가 안 간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지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게 비중이 있냐를 가지고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게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걸어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애가 어정쩡해 보여. 그럼 신뢰가 안 가. 두 번째가 그 사람의 청각적 정보, 목소리예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는 신뢰와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은 신뢰가 안 가. 그리고 마지막이 언어적 내용. 그러니까 내용의 비중은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을 자신감 있게 연기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 내용을 자신감 있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린 연기자라고 하죠. 아예 모르는데 의사 역할도 잘하고 아예 모르는데 변호사 역할도 잘하면 연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연기 연습과 발성 연습을 하긴 하는데 이게 시작점이 아니에요. 시작점은 여기서부터예요. 내용 정리입니다. 어떤 질문들인지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 여러분의 발성, 이 연습이 병행됐을 때 여러분은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봤을 때 괜찮네.
요 이미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면접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아직은 모를 거예요. 쉽게 찾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모의 면접을 할 때 촬영을 해서 보시면 여기서 체크할 게 나올 겁니다. 기본 3개부터 출발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솔직히 5개 이상 되면 사람이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느냐예요. 내가 말할 때 자신감 있게 하는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자, 필기에서 떨어지면 공부를 하죠. 면접에서 떨어지면 뭘 할까요? 신기한 게 면접에서 떨어지는데 필기 공부를 해요. 면접에서 떨어지는데 토익 공부하는 친구도 봤어요. 면접에서 떨어지면 면접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결 못하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상담했던 학생 중에 한 친구는 8번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면접에서만. 8번 떨어지고 얻은 거 뭐냐면 약간의 우울증, 그리고 자존감 무너졌죠. 이젠 의욕이 없대요. 제가 모의 면접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한숨을 쉬더라고요. 다시 6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첫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이걸 알고 보완했으면 그 다음 해결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자, 체크를 했다. 그럼 해결을 해야겠죠? 면접 꿀팁 중에 첫 번째, 하지 말라. 아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안 하는지에 대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일 면접이에요. 근데 이 지원자가 발성이 약해요. 전 아무것도 터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하루 만에 못 고칠 거는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나아. 못 고칠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자신감만 잃어버려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될 거를 이야기해야죠.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얘기해줘요. 뭘 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할지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자, 인사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해 본 기억이 있는 사람 없죠? 우리 인사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고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인사 공손하게 하려고 하면 고개가 먼저 내려가요. 이러니까 인사가 이쁘게 안 나오죠. 자, 모든 건 다 습관이고 버릇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긴장하면 시선 떨어집니다. 습관적으로 긴장하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말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이나 버릇을 만듭니다.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이나 버릇은 반복 행동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앞두고 시선이 자꾸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말에 신뢰가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면접관을 보면은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 좀 걸리는 버전이 있습니다. 방에 가면 거울이 있을 거예요. 거울 바로 앞에서 내 눈을 보면 부담스러워요. 거울 바로 앞에서 내 눈을 보고 말하는 연습, 질문지 보고 답하는 연습을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분,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하시면 약 4주 정도 지나면 시선 고쳐져요.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럼 조금 더 세게 가볼게요. 가족이나 친구는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도 1m 안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바로 앞에 앉혀놓고 내가 시선 떨어지면 이렇게 톡 쳐달라고 하세요. 요거는 길게 하는 거 비추예요. 한 30분 하고 나면은 짜증이 나서 절대 길게 못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서 2주일 하면 고쳐요. 근데 내일 면접이야.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은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하는 거지만 여러분께는 알려드릴게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을 하세요. 내가 시선 떨어지면 좀 세게 자극을 줘. 톡 쳐가 아니고 뭐 팍 그럴 수도 있겠죠. 한 학생이 이걸 실천을 했어요.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딱 2대 맞고 한 방에 고쳤대요. 시선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생존 본능이 확실히 강한 것 같다. 자극이 강한 건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기는 스피치 학원에서도 훈련을 시키는데 스피치 학원에서 훈련의 성과를 보려면요 매일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매일 갈 수 있는 스피치 학원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고액. 그건 어렵죠.
그럼 다시 또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뉴스를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는 연습하는 걸로도 효과는 있습니다. 바른 자세,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자세가 면접 갔을 때 여러분의 자세예요. 평상시 자세를 바꾸셔야 되는데 평상시 자세 바꾸는 거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직 수평만 잘 지키면 돼요. 여러분의 몸이 앞에서 봤을 때도 수직, 옆에서 봤을 때도 수직. 여러분의 몸이 앞에서 봤을 때 수평, 어깨를 살짝 편다는 의미예요. 자, 다리를 남자분들은 모으면 불편해 보입니다. 근데 수직에서 벗어나잖아요. 쩍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깨 넓이만큼만 벌리되 발도 이렇게 수직이어야죠. 이렇게 되면은 벌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자분들은 다리를 모으는 게 보기는 좋습니다. 수직 수평만 잘 지키더라도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표정 연습하는 거 의외로 쉽습니다. CS 교육할 때 거울 앞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개구리 뒷다리 하면 여러분의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이 됩니다. 사실 마음이 가서 웃는다는 건 좀 힘들 거예요. 자, 처음 가는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웃음이 나온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겁니다. 정상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사회성이 좋은 거고, 그러지 못한다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돼버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거울 앞에 서서 개구리 뒷다리 3번씩만 하시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지만 겉으로는 살짝 운 듯한 표정이 나올 겁니다. 이게 사회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거울 가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연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이젠 면접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좋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면접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 가정할게요. 다음 주 면접인 사람이 있어요. 한 달 후 면접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유리할까요? 한 달인 사람이 유리하겠죠. 자, 일주일 동안 준비한 사람이 있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유리하겠어요? 너무 뻔한 얘기했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 작업이 필요하죠. 조사는 의외로 간단해요. 기출부터 찾아봐야 돼요. 공고문에 나와 있는 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통해서 발표 면접인지 뭔지, 그럼 발표 면접이면 회사의 주요 이슈가 주제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건지 사회 이슈가 나오는 건지 이걸 가지고 범위를 좁힐 수 있죠. 그 다음은 뭐냐면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물었다. 그럼 조사해서 정리를 해놔야지. 한전 면접에는 전공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전공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기출 찾고 자료 조사하는 거. 여러분의 아젠다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직무 역량입니다. NCS 전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무 역량을 평가해요. 이게 아젠다야.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토론 면접이 20분입니다. 그럼 20분 동안 토론 끝내고 결론까지 져야 20분이에요. 근데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시계를 안 봐요. 시계를 안 보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끝내고 뭘 해야 될지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마무리 못 짓고 토론 면접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계 뒀다 뭐예요? 시간 보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코레일은 면접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동안 상황 면접 발표하고 자기소개하고 자소서 관련된 질문까지 다 답변해야 되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만에 어떻게 하냐? 10분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면접 답변에 대해서 모범 답안이 있는 건 하지만 이건 있어요. 너무 지루하게 얘기하지 말고 너무 짧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시간을 재보니까 30초에서 2분 나오던데 이거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시간에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말이 괜찮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의 면접을 할 때 장황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줄이시면 돼요. 너무 짧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20초, 30초에서 2분 이내가 될 거예요. 준비된 건 없지만 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람을 뽑으면 채용 비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NCS 전형인데 직무 영역 없는 사람을 뽑으면 채용 비리지. 절대 뽑지 않아요. 준비된 게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마.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라고 하는데 끄집어낼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끄집어낼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께 중요한 팁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소개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전공 학과 소개글을 찾아보세요. 없던 역량이 생깁니다. 나는 분석 역량은 없는데 중세 고전 문학 분석 수업의 분석 방법도 분석 방법이에요. 그것도 분석 방법이라니까. 찾아보면 되는데 그걸 안 봐.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봐요. 나는 무슨 과 나왔고 나는 어떤 자격증이 있고라고만 생각하지 그 자격증 안에 담겨있는 내 역량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자격증 소개글, 학과 소개글, 학과목 소개글 이걸 찾아보라고 해요. 내가 찾아보라고 했지 스스로 생각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면 글짓기야. 글짓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의도한 게 전달이 안 돼. 이건 나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교육받은 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개글을 찾아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면접 전에 전형 과정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공고문, 직무기술서. 이건 공식적이잖아요. 사람은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인정 안 하면 거짓말이야. 그죠? 내가 지원할 회사에 따라서 필기시험이 달라지듯이 면접 전형도 달라집니다. 이건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이 기출. 그 다음이 자료조사인데 이 자료조사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모범 답안으로 정해진 것보다는 여러분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자료조사는 요령이 좀 필요한데 또 하나 팁 드릴까요? 공기업과 관련해서 여러분 입사하시면 여러분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일을 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료는 뭐냐? 그 연구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가시면 관련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관련된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 연구기관을 클릭하시면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 간행물에는 여러분이 목표하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보고서처럼 돼 있어요. 보고서는 어떤 형식입니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많은 논거들이 있어요. 체계적이에요. 여러분이 네이버로 뉴스 몇 개 검색해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 그 수준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뉴스 몇 개 찾아가지고 그거로 발표 면접 구성 못해요. 제대로 된 거 하려면 보고서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대부분의 국제연구기관들이 그런 관련된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찾기 어려운 데가 있어요.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지자체 산하의 연구기관이 있어요.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서울연구원 같은 데도 있어요. 지방 공공기관 중에도 자체 연구기관이 있는 데도 있어. SH공사는 또 있어. 서울교통공사는 없어. 그럼 서울교통공사가 없으면 어디 걸 찾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통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이나 또는 서울특별시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팁 드렸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준비한 걸 토대로 해서 모의 면접해야죠.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정리했더라도 실전에서 못 써먹으면 안 되겠죠. 이건 모의 면접이에요. 모의 면접은 스터디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학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도 모의 면접을 할 수도 있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제가 1년에 한 100번 이상 듣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답변했던 내용인데 이거 한번 참고해 볼까요? 네, 언제부터가 맞냐고? 미리. 그 미리의 시점 알려드릴게요. 필기시험 2~3달 전이에요.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한전 입사한 학생이 인사차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미리 면접 준비했으면 상반기에 조폐공사 합격했겠죠? 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조폐공사에 합격을 했었으면은 이 친구가 하반기에 한전에 합격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더 받았을 텐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근 2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면접을 미리 안 해서 2천만 원을 날린 거야. 그 얘기도 해줬어요. 자주 듣는 이유가 필기의 불안감 때문이야. 내가 필기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제가 되물어요. 필기 합격하면 어떡할 건데? 필기 합격하고 다음 주 면접인데 어떡할 건데? 열심히 필기 공부를 1년 동안 한 이유가 뭔데? 결국 면접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두세 달 전인데 두세 달 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마무리 짓는 지점이 보일 때가 필기시험 두세 달 전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은 두세 달 후에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 후가 면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기시험 두세 달 전에 다시 말해서 필기 공부를 하면서 면접 준비를 같이 했어야죠. 자, 그럼 쌓아봅시다. 서류 전형 준비 끝내고 할까요? 같이 해요. 자소서 쓰면서 필기 공부할 수 있잖아요. 필기 공부해요. 면접 준비해요. 그럼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요렇게 딱 하면 기본 8시간부터 시작해요. 8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사하셔도 8시간 일을 해요. 8시간 일을 하는데 8시간 공부를 안 한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류 필기 면접에서 빠진 전형이 없다면 합격하겠죠. 빠진 게 있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발목 잡혀요. 발목 잡히지 않고 빨리 합격하는 비결은 뭐냐?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전형에서 빠진 게 없어야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전형에서 학생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인국공은 논술 시험을 면접 끝나고 해요. 논술이 있는 걸 몰라. 그래서 아무 대비 안 했다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안 한 게 발목 잡게 하면 안 돼요. 차근차근 8시간부터 채워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강의가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대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